앞으로 좋아질 곳, 가치가 높아질 곳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빨간색이 있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가워요. PD님이 인사를 하니까 어색하네. 대표님은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상담을 하죠. 궁금한 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질문한 거의 90% 이상이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을 갖고 언제 어디서 뭘 살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죠. 저도 요새 부동산 공부 시작한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카페를 봐도 사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타이밍이나 언제 어디서 뭘 사야 될지 가장 어려운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 투자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막 그 표도 나오고 거래량도 나오고 뭐 가격 변동률도 나오고 하니까 뭐 박사 정도 되어야만 그 데이터들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상담을 오시는 분은 그대로 괜찮은데 질문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기준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다가 뭐 실수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오늘 이 영상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간단하고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네 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거래량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평상시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량이 5,000건에서 6,000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3,000건 내외 정도 되거든요. 아니 그 정도 갖고 평상시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장이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격이 서로 합의가 돼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야 거래량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매도자의 생각과 매수자의 생각이 이렇게 갭이 작을 때는 언제냐 하면은 되게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시장일 때 이 손바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보면은 매물은 되게 많은데 수요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팔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과 사고자 하는 가격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니까 거래가 안 되죠.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를 보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 매수자는 올라가는 시장이고 미래 가치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싸게 사고 싶은 거야. 근데 매수자는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 시기에 좀 더 좋은 가격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갭이 커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갭이 커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고 상승을 하고 있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적은 거래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시장만큼 회복이 되는 5,000건 이상, 6,000건 정도 됐을 때 투자를 하는 시기로 좋을까? 아니면은 지금처럼 바닥을 확인하고 거래량이 작년 10월에 533건의 저점을 찍고 이렇게 회복하는 신호가 나올 때 투자 시기를 잡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은 회복이 되고 있는 시기가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시기다라는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피디님 돈 조금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예, 조금. 뭐라도 이제 사고 싶은데 살려면은 그 모아놓은 돈 갖고 집을 살 수 있던가요? 대출해야죠. 그쵸.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의 자기 자본 갖고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세를 낀다거나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의 99.9%가 대출을 끼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대출금리,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들어오니까 전세 시세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지표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가 여러 차례 지금 3.5%로 동결이 돼 왔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시기에 봤을 때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졌을 때 수요자들이 대출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투자 시기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낮아질 것 같을 때 미리 투자한 사람이 투자 시기로는 더 유리한 상황일까요? 당연히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미리 투자를 해놔야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각자 판단을 해보시면은 우리 PD님이 고민하시는 것과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을 각자 스스로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급인데요. 앞서 이 두 가지와는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알 수 있는 게 이 공급인데요.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은 공급 아무리 적건 많건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수요는 심리의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어떤 이슈만 터지면은 심리가 폭발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에다가 기준을 잡으면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요가 살아나냐 적냐는 버려요, 그냥. 그리고 공급에만 집중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공급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많은 데이터들이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허가가 거의 50% 이상 줄고 또 착공도 60%, 70% 가까이 줄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수요가 위축돼 있지만은 금리가 내년부터 좀 내려가고 또 전세 가격이 또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안에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상화되는 거죠. 그럼 정상화되면 수요도 정상화되고 안정을 찾게 되고, 지금보다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때 2년 뒤, 3년 뒤에 서울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급량이 공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 하나만 정확하게 보더라도 충분히 언제 투자할 수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호재입니다. 투자를 할 때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역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 그래서 내가 지금 산 가격보다 가격이 지금보다는 좀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죠. 근데 이 호재 같은 경우는 서울에 25개 자치구에 1000개가 넘는 호재가 있어요. 호재 크기와 또 지역의 입지에 따라서 호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또 이 호재 같은 경우가 발표되고 나서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호재만 쫓아가면은 너무 막연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재가 발표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실행 단계 초입에 와 있을 때, 예를 들면 계획은 확정되고 이게 예를 들면 착공을 임박해 있거나 이런 일정들이 확실하게 나온 지역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는 기준을 잡으신다면 절대 크게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고 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저희 채널을 많이 구독하고 애독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희 같이 좀 돈이 부족한 30대 초반들은 어딜 사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어디가 좋고 어디가 호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좋아지고 호재가 많다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알죠. 예를 들면 뭐 용산이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뭐 영등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호재가 최근에서 뉴스를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자금 별로 투자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눠지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자금력이 작은데 저렇게 좋은 데를 투자할 수 있을까? 에이, 못하겠지 하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역부터 선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지역은요, 네 가지의 기준을 말씀드렸을 때 유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게 공급량이라 그랬잖아요. 서울의 개발 계획들도 당장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립하고 그게 만들어지고 실행되는 과정 중에서 단계를 거치면서 그게 완성이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별로 또는 이제 원하는 지역별로 호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빠르냐 늦냐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가 2040년까지 서울을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겠다라는 계획이에요. 지도를 보게 되면 보통 동그라미로 이렇게 3도심 동그라미 그려져 있고 9도심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한 것들만 보셨거든요. 그쵸? 근데 압구정동, 청담동, 반포동 이런 데들은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거의 완성된 단계고 재건축만 하면은 모든 인프라가 다 잘 갖춰진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들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좋아질 곳, 현재 계획이 있고 앞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발전하고 좋아질 곳이니까 가치가 높아질 곳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녹색과 청색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건 이 빨간색이 해당되는 도심, 3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광역 중심지, 이 지역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순위가 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전체에서 중심은 요 가운데에 있는 세 군데다. 그리고 지역의 중심은 요 보라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도심을 삼각형으로 그리면 트라이앵글이 되는데 이 안에 투자하려면은 다른 외곽 지역에 비해서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 여기를 투자할 수 없다고 해서 구경만 하고 낙담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자기 자본에 맞게 적절하게 최선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삼각형 안, 트라이앵글 안을 투자할 수 없다면 외곽 지역에 있는 중심지 투자해 놓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포를 투자할 수 없다면은 은평구 일대를 좀 투자해 놓으셔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연신내 같은 경우도 GTX가 개통되고 이런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의 가장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지역 중심지란 말이에요. 광역 중심지, 지역 중심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데를 투자해도 절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투자는 돈이 많으면 최고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투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서도 보면은 서울시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별로 또는 생활권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언제 개발이 되고 어떤 규모로 개발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날 세미나 하는 데서 오시면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런 지역 선정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 선정을 한 다음에는 또 고민이 되는 게 어떤 물건 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일단 아파트부터 보게 되면은 아파트는요, 일단 자금력이 좀 있는 분들이 보시는 물건이다라고 해서 자기 자본이 좀 적으면은 아파트 이외의 물건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재건축 아파트는 자금이 가장 많이 크게 들어가는 물건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개발이 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어떤 축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한 지역 내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리모델링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1대1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못하잖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용산의 동부이천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금으로 따졌을 때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똑같은 입지와 똑같은 호재와 똑같은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의 자금으로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20억이 들어가는 투자와 10억이 들어가는 투자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 20억을 투자해서 20억을 벌었고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결과만 놓고 보면은 20억 벌 동안에 이 리모델링은 10억밖에 못 벌었네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똑같이 수익률은 100%라는 걸 감안한다면 절대 이 리모델링이 못한 건 아니에요. 물론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내부 구조라든지 또 단지 내 인프라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처음부터 차이가 나고 결과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투자 측면에서만 본다면 리모델링이 가성비 측면에서 절대 재건축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투자하고 싶은데 돈 자금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가성비 높은 이런 아파트를 좀 보셔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존 아파트는 개발 호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거 환경을 보셔야 돼요. 교통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와 주거 서비스들이 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대단지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호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은 높지 않은데 이런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자, 자금 여건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 가장 크게 들고 리모델링이 적게 들고 기존 아파트가 가장 적게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자금 여건에 맞춰서 잘 선택한다면 최선의 선택, 효율적이고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피디님처럼 자금력이 작고 모아놓은 돈이 적은 분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파트는 좀 어려우니까 이 아파트 쪽을 보시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다세대 빌라, 그 다음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되는 물건을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투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지정된 곳은 이미 재건축이나 또는 리모델링 아파트처럼 호재가 이미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본이 되게 크게 들어가고 큰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먼저 갔다가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낙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어디를 가냐 하면은 구역으로 지정될 곳. 자, 여기는 앞으로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현재 구역 지정된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요건, 예를 들면 노후도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또는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조언을 좀 구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뭐 세미나에 오셔서 자세한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좋은 정보를 얻어서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거든요. 자, 빌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차익을 내기는 어려워 월세 받는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했다가 손해봤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인식들이 잡혀 있는데요. 99%가 원룸을 샀다고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로 어디에 샀냐라고 물어보면은 예를 들면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별내 신도시 이런 신도시에 공급되는 물건들을 산 경우가 되게 거의 많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은 이 오피스텔과 되게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원룸 같은 경우는 전체 오피스텔의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1.5룸이나 2룸 같은 경우는 합쳐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희소하거든요. 그래서 원룸을 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룸이나 2룸을 샀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낮았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도시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졌을 때 대부분 다 보면은 주거타운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이나 영상을 통해서 매일 말씀드린 게 오피스텔 투자는 업무타운 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걸 강조하잖아요. 주거타운은 오피스텔과 어울리지 않고 1, 2인 가구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세 번째로 이렇게 주거타운보다는 업무타운 같은 경우가 기업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거타운이 아닌 업무타운을 투자했다. 자, 이 두 가지 요건, 업무타운과 원룸이 아닌 1.5룸과 2룸 정도를 투자했다면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가격이 올라갔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강남에 더 리버스 청담이라는 오피스텔이 1.5룸인데요. 작은 건데 희소하잖아요. 아까 제가 희소하다고 그랬는데 분양할 때 8억이었는데 지금 18억 합니다. 그리고 분양할 때 월세가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증가되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월세도 올라가는 이렇게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이게 강남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광화문 일대도, 그 다음에 마포역 일대도 이런 데도 지금 현재 보면은 가격이 뭐 15억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사례고 이런 월세를 주고 살고 있는 1, 2인 가구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다는 걸 인식하시면은 오피스텔도 이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요 시점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도 동반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요때 8억일 때 전세 가격이 5억 5천에서 6억이니까 2억 내외의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고 2억 갖고 투자했다면은 18억이라면 10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0만 원 월세 받던 게 지금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면 금리가 낮아졌을 때 보증금 내주고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은 이자 내고도 월세 수익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대단히 좋은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세대의 성격도 갖고 있고 오피스텔의 성격도 갖고 있는데요. 주거 지역에 지어지는 거는 그냥 다세대 주택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지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과 성격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언제쯤 사야 될지를 상식선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 4가지를 알려드렸고, 자금별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드렸거든요. 짧은 영상 안에 다 담기는 어렵고, 저희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이때는 자금별로 또 어디에 호재가 가장 크고 주목할 만하고 속도가 빠르고 늦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담아서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시간 내서 오신다면은 지금 투자를 할지 또는 나중에 투자할지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정확한 기준과 정보를 알고 투자 시기를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